김현정의 뉴스 쇼. 이명박 전 대통령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결국은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코너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형사사건의 영장심사인데 피의자, 당사자 없이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빼고 변호사만 나오는 걸 받아준다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이다.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차후에 절차적인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신문 일정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영장심사 포기면 포기고 출석이면 출석이지. 나는 못 나가겠으나 포기는 아니니 내 변호인들하고만 해라. 글쎄요. 아직도 그 특권 못 내려놓으셨습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남과 북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이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죠. 네. 남과 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네.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에 완전한 종식에 관한 큰 구상이 언급된 겁니다. 예. 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자리에서였는데 남과 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베를린 구상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당시 어떻게 말을 했냐면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가 먼저다. 네네. 결국 평화체제 구축이 전제이죠. 그 한쪽 키를 쥐고 있는 게 또 미국입니다. 예.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어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북한하고 미국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 짓자. 이런 큰 그림, 뭐 요새 말로 빅피처, 네. 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관건이죠. 관심인데요. 백악관은 일단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 예. 우리는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을 29일에 열자고 북한에 제안할 계획이거든요. 예. 물론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 준비 차원이긴 하지만 북한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한 사전 점검단이 방북을 하죠. 네. 예. 오늘. 그 평양 무대에서는 가수들 이름은 물론 공개가 다 됐죠. 그 소감은 어떨지 오늘 저희가 2부에서 화제 시간에 최진희 씨 연결을 해봅니다. 네 번째 방북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남다른 소감일 것 같은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요. 네, 한미 간 금리 역전입니다. 예,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금리를 인상했는데 네. 결국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예, 정책 금리가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된 겁니다.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니까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금리 역전이 지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금이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얘기잖아요.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당장 국내 대출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폭과 시기가 어떨지 관심인데 한국은행은 오늘 국내 금융정책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이 대응책을 마련해 본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들어온 거는 그 수입 철강 관세 문제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네.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은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전하고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통령 개헌안을 세 차례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 청와대가 경제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 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예, 청와대표 개헌안이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땅도 일종의 공공재다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 개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국가가 제약하느냐 사회주의냐 이런 반발도 거셉니다.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시 양측의 입장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찬성하시는 분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지공개념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는 했습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건가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토지 공개념이라기보다는 예.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 예. 그래서 이 토지의 어떤 소유, 이용, 처분 이런 데서 예. 공공성을 우선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토지의 어떤 소유라든가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양도 처분한다 이런 데 보면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 실현되는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예. 재건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재건축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예. 불로소득이 과도하게 발생이 되고 이걸 위한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남용되다 보니까 투기화가 더욱더 이제 심화되는. 지금 재건축 예를 들어주셨어요. 토지의 공적 기능을 더 우위에 두고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제약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개헌헌법에 들어있는 토지공개념이란 거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현행헌법에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 규제들 다 그런 걸 바탕으로 했던 건데 기존의 것과 토지공개념이라고 아예 헌법에 명시를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헌법의 그 제23조를 보게 된다면 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법률로 이제 제한하도록 돼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공공복리에 맞도록 이렇게 행사하도록 돼 있는. 바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토지 정책들이 있었던 거죠. 규제 정책들이. 예. 그리고 이제 이 122조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라는 이 내용을 토지의 어떤 공공성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이런 내용을 아마 헌법 개정 때 이제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이래 된다면 헌법의 어떤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개별 법의 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적 어떤 제도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동산 세제로 친다면 크게 본다면 이제 거래세와 보유세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서구 선진국은 대개 이제 보유세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래세 중심이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자원이 이제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데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런 이제 그 토지 공개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법을 이제 개정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강화된 보유세를 통해서 토지라든가 부동산 자원들을 계층 간의 집단 간에 좀 평등하게 이제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적 근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큰 보유세 문제라든지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문제. 사실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막 갑론을박이 있는 와중인데 개헌안에다가 토지 공개념 이걸 딱 명시하는 순간 이런 것들은 다 근거를 얻는 거군요. 예, 근거를 얻고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힘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처음 거론된 게 아니다. 1989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이득 세법 이런 걸 제정했었는데 그게 그때 헌재로 갔죠. 헌재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은 사유재산제인데 토지 공개념은 정면 충돌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내 돈으로 샀는데 그것의 소유권, 재산 행사권을 정부가 규제하는 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라고 해서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났던 건데 이번에는 과연 괜찮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헌재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공개념을 구현하는 법 제도적 수단들이 이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헌법 정신과 원칙을 어긋난다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건데요. 토지 공개념 자체는 그때도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택지소유 상한제 그 결정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협소한 국토 현실과 공익 목적상 택지의 소유 상한을 정하는 그 자체는 합헌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 소유 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일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공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 공개념이 실현한 여러 가지 법 제도 수단들이 헌법의 여러 가지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지적했던 겁니다. 예.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 적이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아,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대로 가지 않는다? 예, 정말 투명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어떤 그런 경쟁과 거래를 통해서 이 재화가 배분돼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가 소비자가 서로 거래를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택이 지금 배분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부가 시장의 여러 가지 공급자, 특히 이제 뭐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유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면 시장주의자들은 대개 또 시장을 개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주택시장이나 부동시장을 방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임대시장은 대표적으로 방치된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제3세기형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지 과도하게 개입한 네. 상태가 아니다. 네. 이건 어때요? 외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빼고는 이런 식으로 토지 공개념을 하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개입을 할지언정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헌법에 적시해 놓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저는 서구 선진국치고 특히 유럽 국가치고 예.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하지 않는 나라가 어딘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자본주의를 이제 도입한 나라지만 물론이죠.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리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아예 헌법에다가 명시해 놨어요? 헌법보다도 제도 전반에 그걸 깔고 있죠.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서구의 대부분 나라들이 토지 공공성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반에 깔고 있는 건 우리도 지금 깔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깔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익이 공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예. 소유되고 이용되고 처분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토지공개념 적시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려하는 분이세요. 역시 부동산 전문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연결을 해보죠. 심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토지공개념 찬성하는 전문가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결국은 예. 왜곡된 부동산 시장 잡자, 토지공개념 예. 도입해서 투기 잡자, 이렇게 한마디로 예.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취지가. 동의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취지엔 동의합니다. 취지는 근데 꼭 이 동의. 방식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앞서 말해서 이제 좀 오해하거나 좀 잘못된 사실이 있어가지고 선진국들이 예. 공공성을 우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사유재산권을 우선하고 공공성을 보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선진국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잠깐 오해사항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좀 확실하게 하고 할게요. 예. 헌법에다가 토지 공개념 이걸 명시한 곳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없는 건 확실해요.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그게 뭐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선진국 헌법을 예.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예.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뭐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서 제한한다라든가 예. 특히 이제 토지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들은 있을 수 없는 규정이거든요. 특히 토지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거는 예. 뭐가 토지의 합리적 사용이냐. 그래서 서구 선진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 수백 년 동안 이런 합리적 사용이라든가 국가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재산권을 확립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제한에 대해서는 예.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교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교과서대로 가는 부동산 시장이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예. 왜곡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걸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 불평등하게 토지가 혹은 부동산이 배분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그렇게 된 게 우리나라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정부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오히려 있는데. 너무 많이 예. 해서 이렇게 왜곡이 된 거다? 예, 투기판이 된 거다? 그렇죠. 그 과거 한 80년대부터
개발을 정부가 막고 있고 개발 과정에서도 개입하고 있고 예. 분양에서도 개입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시장이 더 왜곡되었고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직후에 우리 같이 규제를 많이 해봤어요. 해보고 이제 공공성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해봤는데 예, 예.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반짝 효과를 보다가 예. 2, 3년 지나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잘 이렇게 배분하자고 하는 정책들인데 왜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소련의 붕괴라든가 동구권의 붕괴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모든 걸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예,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그 합리적이라는 것들이 좀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유재산제라든가 예. 저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제 자체가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 우리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중지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주택이 줄어들진 않지만은 예. 우리가 매년 30에서 50만 채가 공급되고 있고 그중에 한 40% 정도는 그 사람들이 소화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거의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8, 90%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 이 사람들이 공급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건설회사가 안 짓기 공급 부족에 시작하면 따라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죽게 됩니다.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하고 똑같이 서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은 2년, 3년 지나면 위축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 폭등에 따른 피해하고 서민 경제 위축에 따른 피해를 뭐 부자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예, 서민들이 예. 다 입게 된다는 것이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왜곡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전문가 그렇죠. 시각이신 그 거고.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이 경험한 것들이 그것들이고 그 이후에 정책들을 계속 이제 바꿔나가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라 이런 정책으로 바꿔나가고 한 것들이 현실을 그렇게 인정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공개념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안 될 현실에서는 거다. 작동을 안 하더라 이거죠. 그 공공성,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게 이론처럼 오히려 펼쳐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왜곡시킬 거다 이 말씀이신데요. 아니 뭐 서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 지금 하자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땅을 모조리 국가가 가지고선 배분해주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죠. 예, 지금 이제 끝까지 가면 지금 그것도 할 수 있는 개념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20%가 오르면 불평등 심화이고 어느 지역은 5% 오르면 불평등 심화이고 이걸 어떻게 잣대를 잴 거냐.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명시하겠다는 규정 자체가 애매해서 하자고 들면 더 강하게도 갈 수 있다. 싹 그렇죠.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까지도 허용해 놓은 수준이다. 그 염려스럽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그거야 근데 하다가 뭐 조정을 하겠죠 설마 그 세부 법안 만들 때는. 조정은 하는데 지금 시장이라는 거는 벌써 시장에도 약간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규제를 훨씬 강화하겠다는 거구나. 지금 하고 있는 규제들도 지금 위헌 요소들도 갖고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시장에서 더 그렇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줄이면 그게 오히려 투기가 줄어드는 거고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멀리 내다보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서민들 더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게 우리 심 교수님의 말씀. 자, 토지 공개념을 두고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취지는 두 분 다 공감하세요. 투기판 바로잡자는 건 공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놓고는 이렇게 엇갈립니다.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동산 문제는 다들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 교수님. 네네. 예, 토지 공개념 얘기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도리 풀고 다니시더니 오늘 다시 하고 오셨어요. 추웠어요. 꽃샘 추위가 낮부터 풀린대요. 네, 다행입니다. 주말 되면 정상화된다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네.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당 회의에 갑자기 가죽 점퍼를 입고 나타나는가 하면 지방선거 후보 영입을 둘러싸고 당 중진들과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가죽 점퍼에서 막말까지 거침없는 홍준표 대표의 행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에 왜 그 암덩어리, 바퀴벌레 이런 얘기해서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탄가스가 등장했어요. 참 비유도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유할까? 연구를 해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거 연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민해서 쓴 단어인 거죠? 예, 상대방을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거죠. 예. 연탄가스 같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나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제대로 영입을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별명이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의 손이란 별명이 정말 붙었더라고. 인재 영입을 하려고 홍준표 대표가 손만 뻗으면 무산된다. 안 하겠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예. 이 보다 못한 당 중진들이 그럼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홍 대표가 발끈한 거죠.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들고 있다. 다음번 총선에서 강북 험지로 한번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중진들이 굉장히 묵직한 분들이던데 뭐 이주영, 홍문표, 그렇죠. 나경원, 3선, 4선 뭐 이런 의원들이죠. 예, 이런 분들이 홍문종 뭐 이런 분들이 이름 다 들어있던데. 네. 오늘 이제 비공개 중진들이 회의를 해서 뭐 또 의논을 한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탄가스다. 당이 당대표 놀이터냐 이렇게 붙은 중진과 홍 대표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스트롱맨식 공포정치다입니다. 스트롱맨식 공포정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최근 국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스트롱맨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 푸틴도 있고. 예. 그렇죠. 이 푸틴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푸틴 가죽 점퍼. 맞아요. 네, 떠올라요. 근육질 몸매. 예. 그리고 공포정치 뭐 이런 건데요. 예. 공권력을 동원해서 반대파 목소리 철저히 차단하죠. 그리고 툭하면 갑자기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가죽 점퍼 입고 바이크도 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스트롱맨이네요. 푸틴이. 홍준표 대표가 비슷한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누가 반대편에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막말 막 쏟아내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든다거나. 초반에 막아버려요. 그렇죠. 예.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지금 8곳을 그냥 전략공천으로 해버렸어요. 이건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일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경쟁 후보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공천해버리면 예. 당대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 바로 이게 공포정치이자 스트롱맨식 이른바 좀 홍 대표는 기분 나쁘겠지만 독재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준표의 대표의 명분도 있습니다. 아니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뭐 논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당 안에서 지금 거기 찬성을 못 해주고 있는. 많죠.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공포와 두려움이 증오를 부른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막말 주고받고 뭐 서로 거친 얘기들을 하느냐. 예. 그 이면에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말 완전 패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홍 대표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두려우면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 성급해지고요. 성급해지면 감정이 앞서서 상대를 경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인은 반대를 먹고 산다입니다. 정말요? 홍준표 대표 비호감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조사하면요. 제가 볼 때 1등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아유,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왜냐하면요.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됐죠. 예. 지금 당대표 됐죠. 예. 당을 정권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인은 반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다라는 게 정치권이죠. 내 편이 있으면 남의 편도 있는 겁니다. 예. 남의 편을 만들면서 나를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스트롱맨이라고 하지만 예. 그 스트롱맨은 결국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가 지금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말은 죄송하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도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내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어수선한 상황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우리 딸이 대학에 입학했으니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 도대체 이런 얘기를 누가 누구에게 했나 봤더니요. 건설 현장의 소장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한 말이랍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기가 막힌 갑질을 30년 동안 당한 하청업체 대표가 결국 경찰에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 하청업체 대표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시죠. 오늘 목요일 탐정손수 코너에서는요. 얼마 전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탁기 모터 제조 기술이 중국 업체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죠. 산업 스파이가 한 짓이었는데 바로 이 스파이의 세계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제 인터뷰에서는 사랑의 미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꼬마 인형 이런 노래들을 부른 국민 가수죠. 최진희 씨 이번에 평양 공연길에 오르는데요. 공연길 오르기 전에 그 심경, 그리고 이분이 4번째 방문이랍니다. 지난번 소회들도 한번 나눠보죠. 만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중 4번째로 큰 곳이죠. 대림산업. 이 대림산업의 임직원들부터 현장 소장까지 하청업체에서 수시로 돈을 뜯어내면서 갑질을 했다. 심지어 현장 소장 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물로 고급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림산업의 돈업은 갑질, 한 하청업체 대표의 폭로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자, 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분, 피해 하청업체 대표세요. 박수웅 대표 연결을 해보죠.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한수건설의 박수웅입니다. 예, 한수건설. 대림산업 하청일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1984년부터 2015년까지 했습니다. 84년부터.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네네. 근데 이 사안을 공정위 측에 고발하신 건 지난 해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현장 소장 2명이 구속되고 임원 9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네. 그 34년간의 기간 동안 그럼 어떤 식으로 갑질을 당하신 겁니까? 그 현장 소장들이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주겠다고 돈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고 난 뒤에는 설계 변경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청업체 측에서? 이제 설계가 틀리기 때문에 현장 여건하고 설계가 틀리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설계도처럼 현장에 와보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면 네네. 변경 승인을 해줘야 돼요, 현장 소장이. 예, 감독청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뭔가 갑질을 들어주지 않으면 변경 안 해주겠다 으름장을 놔요. 그 돈을 요구하죠. 설계 변경할 때 감독관하고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 얼마나요? 돈을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도 요구했죠.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예. 이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있는 일이었단 말씀이세요? 그렇지. 매월 돈 돌라고 가끔 돌라하고 추석 명절 설 때도 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자주 거절 못 하셨어요? 이건 좀 힘들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장비로 하루 이제 100대 내지 200대 갖다 쓰는데, 예. 이제 인부는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쓰는데 하루 임금비만 해도 몇천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리맨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 장비가 잘못됐다. 예. 기능공이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비하고 임금비하고 하루에 수천만 원씩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이 하청업체 큰 업체군요. 우리가 연 매출은 한 300억에서 예. 이제 직원은 한 84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원 80여 명 되고 총 한 해 매출이 300억 원이 넘는 중견 기업이네요, 건설업체 중에서. 그런데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것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떡값 쥐어주지 않으면 손해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들어준 거예요. 네네. 안 주면 우리 다음 공차도 안 주고 본사 이제 점수도 잘못 매기고 입찰도 못하게 하고 등록도 취소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등급 매기는, 점수 매기는 것도 다 현장 소장 몫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 소장하고 현장 직원들이 같이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돈을 건네셨어요? 오늘 이제
상품권 봉투에 넣어가지고 예.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갖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뭐 안 보이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5만 원권으로. 네. 그 뇌물 받아서 어떻게 썼답니까? 자기들은 다 술도 먹고 감독 접대로 했다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들 사리 사욕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접대비로 다 필요한데 썼다라고 지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접대비로 다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접대를 또 하기도 하셨어요? 돈만 쥐어주신 게 아니라? 접대도 많이 했죠. 많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요? 이제 오늘 좀 나왔나 저녁을 사주라 하면은 저녁 죽고 또 룬사롱에 가자 하면 룬사롱에도 듣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군요. 예, 골프도 많이 치주고 골프도 그렇게. 많이 치고. 사실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현장 소장 딸이 대학 입학했을 때 그때 선물 요구했던 거 듣고 저는 입이 쩍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자기 딸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자기 딸이 쓸 차량이 필요하다고 차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봐달라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현대차 BMW는 똑같아서 BMW로 사달라 해서 사줬습니다. 대학 입학했는데 딸이 차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딸이 이제 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사용할 차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들으면서 기가 막히셨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기가 막혀도.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지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딸 대학 입학 선물을 자동차를 요구할 정도라면 다른 사례들도 대단했겠는데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휴가비도 주라 아들 딸 유학 가는데 차비로 주라 경비도 주라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인사 좀 해라 이런 거. 네. 아들 결혼하면은 이제 대림 사장 본부장 정도 되면 한 어떤 사람이 1억 정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2천만 원밖에 못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임원급이 혼사 치르면은 1억은 해야 된다 그래요? 네, 1억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저는 돈이 없어서 2천만 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이익은 없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2천만 원 줬으니까 이제 어떤 대림 직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수는 이제 대림에서 공사 못하게 되겠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그 1억쯤은 해야 돼요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하청업체 사람들? 아니 대림 직원들입니다. 대림 직원들이 그렇게 귀뜸을 해줬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한수건설 말고 다른 업체들은 다 그만큼을 했단 얘기네요. 그렇지. 더 이상 했겠죠. 지금 들으면서도 참 기가 막힌데 우리 박 대표님은 원래 대림산업 직원 출신이시라면서요. 예, 대림에서 제가 14년 근무하다가 나와서 허리 디스크로 이제 이 협력업 한수건설을 설립해서 33년간 대림에서 하청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로지 대림 하청만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말하자면 친정인데 어쨌든 자사 출신에 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갑질을 해올 때는 정말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대림 본사 임원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대림 임원이 현장 소장들이 돈 좀 뜯어먹고 도망갈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너무 황당해서 제가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본사 임원들도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좀 뜯어먹고 나갈 테니까 알아서 줘라 이런 식으로? 예, 알아서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우리는 돈 안 주면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야지. 자, 그러면 그게 한 달이라고 치면은 도대체 이런 식의 뇌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됐습니까, 평균? 미니가 한 4, 5천만 원 되죠. 세상에. 원청의 현장 소장이라든지 본사 사람들이라든지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4, 5천이 돼요. 네네. 아니 지금 한수건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한수건설만의 일은 아닐 것 같고 건설 현장에서의 갑질 문제, 다른 현장에서 들은 사례도 있으십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현장 소장한테도 다른 업체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일을 못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군요, 관행. 그렇지. 자기들은 관행이라고 하고 우리는 불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기업한테 이렇게 상납 안 하면은 일이 안 되니까 울먹여져 먹기로 하죠. 적자 보면서도. 액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들 상납은 하는 게 관행이다, 업계에. 네.
관행치고는 참 못된 관행이네요. 못된 악습이네요. 근데 33년 동안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달라는 거 다 뭐 저 깎아가면서 어째 가면서 다 막아 오셨는데 네. 근데 한수건설 왜 영업 정지가 됐어요? 이제 자기들이 돈을 이제 노동부에서 인정한 게 234억이거든요. 뭐가요? 우리한테 돈 안 준 게. 아, 미지급 금액이 있었습니까? 공사대금? 예, 234억 3,070만 원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도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장비업자들이 예. 건설부에 고발하고 하니까 그랬겠죠. 우리가 이제 정지를 먹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네. 아, 민사소송 중에 있으신 거죠? 네네. 예. 갑질한 임직원들은 입건이 된 상태고, 하지만 공사 네. 대금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한수건설 33년 동안 건실하게 운영하던 이 한수건설은 문을 닫은 상태. 네. 사실 그 업계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텐데, 2018년도에 말입니다. 참 네. 놀랄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정, 또 깨끗한 시정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대림산업으로부터 한 33년간 갑질을 당해온 분이세요. 듣고 보니까 좀 기가 막히네요. 한수건설 박수웅 대표였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네.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을 다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참 마음이 아팠고 문자도 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방송 후에 굉장한 화제가 됐고 뭐 많이 본 뉴스 뭐 1위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이 또 후속 취재를 하고 저희도 자매 어머니 인터뷰하고 하면서 사건이 일주일 동안 아주 크게 공론화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관심을 받는 게 언론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게 그만큼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냥 뭐 기쁘거나 뭐 즐겁지만은 않았는데요. 전혀요. 네, 탐정 손수 코너에서 답답한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을 다루면 좋겠어요. 그런 요청도 사실 들어오는데 네. 고민해도 이렇게 밝은 사건이란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현정 PD 또 이게 뉴스쇼 그 제작진에서 네. 좀 노력을 함께 해주면 밝은 세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명심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밝은 세상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뉴스쇼 팀. 자, 그럼 탐정에서는 좀 고르고 골라 오셨어요? 밝은 사건을? 고민이 좀 많습니다. 밝은 사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뭐 살인 사건 또는 억울한 죽음을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럼 뭐 골라오셨어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러시아 출신의 이중 스파이가 독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살인 사건이네요. 또 독살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살인 사건을 다루려는 건 아니고요. 예. 영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겪고 있죠. 그렇죠. 심지어 6월 러시아 월드컵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스파이가 영화나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구나. 냉전은 끝났지만 국가 간의 스파이전이 치열하게 있구나. 놀란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지금 2018년에도 국가 간의 스파이란 게 있었어? 이게 놀란 분들이 많으세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사회의 스파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공식적인 스파이 그러면은 국정원이 되는 거예요? 국정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국정원 활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않죠. 그래서 몇몇 사건만 드러나 있죠. 저는 예전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왔을 때 호텔로 잠입했던 국정원 직원 노트북 훔치려다가 그때 들켰잖아요. 네, 청소 아주머니에게 들켰죠. 망신당했던 그 일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국정원 이야기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문제되는 스파이 사건들이 알고 보면 사실 대부분 산업 스파이입니다. 뭐 산업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빼내는 맞아요. 산업 스파이죠. 이 국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또는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무려 406건이라고 합니다. 드러난 것만 406건? 네, 406건인데요. 이게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액이 연평균 50조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연평균이 50조, 50억이 대단하네요. 아니고요. 대단하네요. 네, 5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예. 현대중공업이 10년 동안 연구개발비 400억 원을 들여서요. 예. 자체 개발한 선박용 엔진 기술. 이게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연구한 게? 네. 400억 원 들어서. 또 2015년에도요. 현대기아차가 그 신차를 개발하기 위한 설계 도면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국으로 유출됐어요. 역시 중국으로. 예, 그로 인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액이 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그래서 산업 스파이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이게 미투 운동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되지는 않았지만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기술이 중국으로 빼돌려졌고요. 그렇게 빼돌린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세계 1위 기술이 어떤 기술입니까? 사실 중국이 굉장히 거세게 추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기술력 가진 분야가 점점 줄어들까 봐 많지 않아요. 네, 걱정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드럼 세탁기 모터 기술입니다. 드럼 세탁기에 그 들어가는 모터. 네. 이게 광주의 한 중견 기업이 자체 개발했어요. 예. 이름이 DD 모터 기술인데요. 이게 모터와 세탁조 통을 직접 연결하는 아주 효율 좋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세계 1위니까요. 예. 네. 그런데 3년 전에 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 A씨가 중국 업체로 이직합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이직하면서 이 회사가 생산하는 모터 전체 모델 300종류예요. 네, 그 종류의 그 모델의 설계 도면 300종류의 설계 도면을 싹. 네. 그리고 핵심 기술이 담긴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전체 모델을 가지고 간 거예요. 또 연구원 B씨 생산 설비 설계 도면을 비롯해서요. 6,000개 가까운 파일을 몰래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는 6,000개 파일입니까? 네. 끝이 아니고요. 대단하네. 또 다른 연구원 3명. 그 앞서 말한 그 연구소장과 연구원의 부탁을 받고요. 검사 방법을 비롯해서 공정 관리할 수 있는 작업 지도서를 비롯해서 도면을 빼돌려서 중국 측에 제공합니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다 한 중국 업체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그동안 축적한 이 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 업체로 다 가버렸습니다. 탈탈 털린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이 중국 업체가 인건비가 저렴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이걸 활용해서 낮은 가격, 우리나라 업체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게 우리나라로 역수출되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우리 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연평균 2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기업이 어떤 독보적인 기술 하나를 얻으려면 그동안 들인 노력, 시간, 돈이 얼마일 텐데 그걸 빼돌려서 외국 업체에 팔아먹는 거 이거는 그냥 배신? 도의적인 배신 이 수준이 아닌데요. 그럼요. 심각한 거고요. 그렇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빼돌린 사람들이 도대체 받은 대가가 어떤가 궁금하죠. 연구소장 A씨는요. 연봉 1억 6천만 원. 항공권, 주택, 차량 제공 약속을 받았고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거 빼갔는데 1억 6천만 원이에요? 네, 연봉. 그거 대가 받고? 네. 또 연구원 B씨는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기가 몸담고 일했던 회사 또 조국에 미친 피해에 비하면 이게 큰 돈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 그 대가를 받고 그걸 팔아먹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네, 지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구속 기소. 엄정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탐정님 혹시 몹쓸 짓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다른 나라 기술 훔쳐오는 이런 산업 스파이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죠. 그런데 찾아봤는데 최근에는 이게 확 눈에 띄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져온 경우는? 네, 그래서 좀 예전으로 과거로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과거 언제요? 네. 그럼 고려시대로 가볼까요? 네. 너무 많이 갔나요? 고려시대 산업 스파이가 누가 있어요? 모카씨를 몰래 가져온 문익점. 네.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산업 스파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모카씨를 몰래 가져. 그러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패스하고. 네. 비슷한 사건이 1986년에 있었습니다. 86년에? 네. 식품회사 사건인데요. 혹시 그 유명한 간장 회사 사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 간장 회사에 식품 회사의 오모 상무가 기술을 배우려고요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유명 간장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맛이 좋다고 소문난 일본의 간장 업체를 방문한 겁니다. 기술 배워보려고. 네. 근데 가르쳐주질 않는 거죠 거기서. 네, 이게 간장 발효할 때 그 어떤 종류 곰팡이 쓰는지가 중요해요. 간장 맛이 여기서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간장 맛이 곰팡이 맛. 네, 예. 그런데 이게 일본 회사가 알려주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자 이 오상무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 곰팡이가 입자가 굉장히 작지 않겠나. 그렇다면 혹시 코로 들이마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발효실에 들어가서 숨을 계속 들이마십니다. 네, 이렇게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바로 휴지에 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푼 휴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나라로 귀국했어요. 예. 그 다음에 휴지의 그 내용물을 분석해 보니까 곰팡이가 진짜 있었어요. 결국 일본 업체가 사용한 곰팡이 종류를 알아내는데 성공했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새로운 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간장 회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간장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몰라도 이런 노력도 한 거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몹쓸 스파이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어떤 오라라고 견학을 시켜줬는데 가서 기발하게 재치 있게 숨을 들이마신 거니까 몰래 잠입한 게 아니니까. 몰래 들어간 건 아니지만 혹시 그 유출 금지 서약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는 모르는 네, 일이지만. 만약 했다면 그 서약은 위반한 것이 되겠죠. 공소시효는 지났죠. 뭐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미 한참 지났죠. 네, 일본 법에 따르더라도. 다행입니다. 네. 오늘 밝은 사건 하자고 그러시더니 결국 코푼 얘기 하나 하시네요. 밝게 코푼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정보 기술 둘러싼 스파이 전쟁이 온 세계에서 사방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특히 상하이 스캔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하죠. 저는 시사뉴스를 매일 하니까 상하이 스캔들 기억납니다. 네네. 예. 덕여인 사건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중국 상하이 주재에 우리 한국 영사관 직원들에 얽힌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영사관 직원들하고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은 중국인 덩여인 사건이었는데요. 2011년이었습니다. 이게 중국인 덩 씨가요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말을 잘한대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덩씨 자기 소개인 거예요. 내가 20대 초반에 한국 유학 갔다 왔어. 2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한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학교 기록 찾아보니까 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최고 실력자였던 덩샤오핑. 등소평. 네. 덩샤오핑 성이 같잖아요. 친할아버지다. 내가 친손자다. 내 할아버지가 덩샤오핑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하이 그 한국 교민 사회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맞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인은 한국말 맞아요. 잘하는 중국인. 잘한대요. 네. 그런데 결국 중국 고위층하고 이제 친해지길 바라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결국 그들 사이에 어떤 그 연결 그리고 또 민원 창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인, 심지어 덩샤오핑의 손녀 이러니까 야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성공하려면 저 덩여인하고 친해져야 돼. 이렇게 소문이 교민사회에 쫙 난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가지 또 역할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일반 교민들뿐만 아니라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에 부임해온 외교관들도 실적 쌓기 위해서 덩 씨에게 접근을 했어요. 우리 외교관들도 저 덩부인 통하면 뭔가 중국 사회하고 뭔가 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중에 또 일부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이 덩 씨를 사이에 두고 영사들끼리 싸움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네.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 격투를 벌였고요. 네,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찾으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덩부인 사건. 한번 포털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네. 그때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네, 서로가 서로의 그 이런 걸 폭로하는 벽보를 붙이기도 했고 투서도 넣고 뭐 정상이 아니었죠. 또 한 공무원은요 덩 씨에게 편지 보냅니다. 제 사랑은 진실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어길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하겠다. 각서까지 써뒀는데요. 이건 한국 외교의 대망신이고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죠. 근데 이렇게 그냥 망신당하고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요. 이게 당시 상하이 총영사까지 연루됐습니다. 총영사, 총책임자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왼손에 와인잔 들고 오른팔로는 이 덩여인의 어깨를 감싸는 사진이 이제 공개된 건데요. 사실 그 사진 보면은요 친밀도가 굉장히 좀 높아 보여요. 커 보여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요.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상연락망 같은 연락망을요. 그 와인잔 들고 있는 사진하고 같은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덩 여인한테서 그 비상 연락망이 나온 거예요. 네, 결국 이명박 캠프의 비상 연락망이. 네, 덩 씨의 카메라로 찍은 거였는데요. 예. 근데 그 비상 연락망에는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서 당시 그 고위층 인사와 실세들의 전화번호가 다 있었고요. 또 한국인인 덩 씨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예. 이 덩 씨 아내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냈어요. 파일을. 예. 그 파일에는요.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전화번호 그리고 대통령이 2008년 상하이 방문 일정과 동선 등 기밀 사항까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중국인 덩 부인하고 여러 명의 한국 외교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총영사까지 연루가 됐는데 네. 그 덩 부인 카메라에서는 이명박 캠프 당시 대선 후보 유력한 후보의 비상 연락망, 대통령 일정, 뭐 기밀 파일, 동선 파일 이런 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외교관들이 알아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의심해야 됩니다. 예. 이게 덩 씨 남편이 공개한 거예요. 근데 덩 씨 남편이 당시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법무부에 신변보호 요청했습니다. 근데 왜요? 본인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아하. 보호해달라고 한 건데 예. 정부는 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이 덩 씨 남편은 보호한 게 아니라 자기 식구 공무원들 감싸기에 급급했어요. 쉬쉬하고 넘어갔어요. 조용히 퇴직하도록 조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덩 씨의 남편은 한국인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인 남편이 이상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그럼 덩 여인이 진짜 덩샤오핑의 손년지 뭐 한국에서 공부했는 이거 다 하나도 밝혀진 거 없이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당시 총영사 김 전 총영사는요. 이 덩 씨 남편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사진을 조작한 거다. 라고 했는데 난 아무 관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 김 총영사의 주장과 달리 그 사진들은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덩 씨 남편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 총영사가 모 야당에서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네.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죠, 많이. 저는 누군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자, 네. 그러니까 이 덩 부인의 정체도 모르고 진짜 스파인지 뭔지도 모르고 네. 코믹하게 사건이 끝나버렸어요. 외교가에서 망신당하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이거 중국 정보당국의 미인계다라고 주장하면서 덩 씨 신병 인도를 요청하라. 수사해라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중국도 그 덩 씨 뒤 봐준 관료들 조사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덩 부인을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중국이요 이런 식으로 미인계를 써서 다른 나라에도 작업을 하다가 걸렸던 적이 꽤 있어요. 2004년에는 일본, 2008년에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뭐 중국 방문 수행원이 또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간단히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가 참 정보 유출에 둔감해요. 네. 둔감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오늘 빨리 지나갔어요.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뭡니까? 매국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 아까 저 청취자 한 분도 하시더라고요. 이완용이 따로 없다. 네. 나라 팔아먹는 게 매국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구한 말도 아니고 지금도 지금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예. 이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국가에 큰 피해 입히는 산업 스파이들 예. 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국가 기밀 빼돌리고 상납하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매국노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좋고 쾌락이 좋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오늘 뭐 하여튼 밝은 사건 하자 그러셨는데 마음이 가볍진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손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국노입니다. 이거 다른 주에보다 더 엄히 다뤄야 됩니다. 4200님, 김혜림님, 전영자님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시고요. 분노하고 계시고 덩여인 사건은 진짜 끝이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보도 그때 했었는데 끝에 설마 뭐가 됐겠지 했는데 이렇게 끝난지 몰랐거든요. 요거 조금 다시 한번 파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대림산업 갑질 저런 곳 많습니다. 다 그럽니다. 이런 문자 들어와서 와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 세상이 정말 이런가. 문승영님 대기업 건설업체 100% 저렇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하고 흔한 일입니다. 민경선님 한남식님 하청업체들이 미투 운동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예, 뭔가 내부 고발들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문자도 들어오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잘 받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권영철 선임 기자 들어와 계셨네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를 제가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네, MB 영장 실질심사 미뤄진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무산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된 건가도 궁금하고 해서 기다렸어요. 오늘 이 얘기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예, 저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끝까지 꼼수를 쓰는 걸까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일단 영장 실질심사가 무산이 되면 네. 이게 구속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신문기일 지정 요게 이제 무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오늘 오전 중에 다시 구인장을 발부해서 영장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변호인과 검사만을 출석시켜서 영장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서류만으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건지를 밝히게 될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될 텐데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해서 신문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전에는 영장 심사를 피의자가 선택하게 했거든요.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못 받는 경우 도망을 했거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하지 않는데 지금은 받도록 돼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나는 안 나갈 텐데 우리 변호인을 내보내겠으니 변호인 데리고 신문하시오.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포기하지는 않는데. 포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는 않겠다. 그 얘기는 지금 영장 심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이 사실은 발부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일단은 구인해 놓고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분 기다렸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한쪽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던 거잖아요. 결과 나오기를. 예, 그때는 이미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상황.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 쪽이 아마 이게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좀 스텝이 좀 꼬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럼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서류만으로 하게 되면은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결정 날 것 같고요. 예. 다시 구인장을 발부해서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데려오게 되면 언제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신문길이 지정이 되겠죠. 예. 이렇게 따라 유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법원이 오락가락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꼼수 때문에 사실은 꼬이는 거죠. 그래요. 예, 이게 영장 심사 포기를 하면은 그냥 법원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서 했을 것이고. 예. 또 아니면 자기가 나오면 되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새로운 걸 들고 나온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누구한테요? 검찰과 법원에. 뭐라고요? 영장 심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럼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일단 데려다 놓고 보내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그게 본인이 이제 자진 출두가 아니고 구속영장 강제 집행하는 셈입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출두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럼 봐라. 법원도 검찰도 영장 심사를 하면서 나를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도저히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장 발부하지 말고 그냥 불구속해라. 예. 그런 걸로 해석을 하고요.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도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어떤 거? MB가 이번에 내놓은 꼼수는 영장 심사 포기가 아닌 불출석 카드다. 예. 이게 꼼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포기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연히 포기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긴급 체포된 피의자들, 과거에 법조 비리의 홍만표 검사장, 최유정 전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심사를 포기했잖아요. 아예 포기. 나도 안 나가고 아예 포기합니다. 그거는 자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예. 재판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반성하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MB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게 새로운 꼼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제. 네. MB는 왜 끝까지 이렇게 꼼수를 쓰는 걸까? 아까 그 주제라고 하셨어요. 예. 왜입니까? 일단 꼼수를 보시죠. 지금도 방금 꼼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첫 번째 꼼수인데 두 번째 꼼수는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으라 얘기했죠. 했습니다. 이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그렇죠.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나에게 물어라. 예, 그런데 검찰 수사에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측근들이나 가족들에게 떠넘겼죠. 딱 하나 인정한 게 그 김민호 여사가 10만 달러 받았다는 특활비 받았다는 거. 예. 그거 하나 인정했죠. 그것도 뭐 다른 데 썼다, 뭐 대북 공작용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맞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개인 비리인데 그걸 정치 보복으로 포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 지난번 그 1월 17일 그때 이제 성명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적폐청산 수사가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속영장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참 입이 다무너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 영장을 변호인들이 공개를 했어요. 예. 원래 검찰이 공개하면 이게 뭐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변호인들이 공개를 하니까 기자들이 참 덕분에 상세히 잘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혐의는 알고 있어요. 20개 알고 있지만 구속영장에는 훨씬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걸 보셨군요. 예, 의견서까지. 예. 이게 참 정말 대단한 MB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요. 네 번째는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언론에 크게 취급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어떤 거요? 꼼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다스의 격리 여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횡령한 거 있죠. 예, 정호영 특검에서 이게 드러났었죠. 예. 이 대부분을 회수했거든요. 예. 그럼 이걸 회수하면은 횡령금 회수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다시 이제 원래 들어와야 될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니까. 근데 수익이 잡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꼼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어떡해요? 이 돈을 해외 미수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서 31억 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겁니다. 참 알뜰하죠. 잠깐만요. 격리 직원이 착복했던 돈, 횡령했던 돈 120억 받아가지고 그거 세금 내기 싫어서 해외 미수채권 유령 회사에서 들어온 것처럼 뭐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네, 연관 회사긴 한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스 꼼꼼하네요. 그러니까 340억을 횡령한 부분은 법인세 탈루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이거는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 이걸로 적용이 된 겁니다. 꼼꼼해. 이 외에도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실수다. 이삿짐에 따라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적반하장경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불법이다 그러면서 소송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간 이지원에 대한 이 이명박 정부의 대응과 얼마나 비교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내로남불도 참 정도껏 해야 되지 이 정도면은 정말 상상 그 이상 역대급입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고 지금 김인홍 여사에 관련된 의혹들도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씩 터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검찰은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5억 원 받았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명품백 3천만 원짜리 명품백과 3만 달러가 든 백을 받았지 않습니까? 3만 달러가 들어있었니 안 들어있었니 엇갈렸는데 어제 정두원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3만 달러 받은 거 맞다고 이상주 사위가 얘기했다. 그런데 검찰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MB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마도 2009년 당시에 MB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을 모두를 소환하는 무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 역풍을 받았잖아요. 그 역풍을 걱정하는 거죠. 아마 그런 그 때문인기도 같고 검찰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요. MB가 구속되고 처벌을 받는다면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9579님 와 대단합니다. 정말 알뜰합니다. 그런 알뜰함으로 국가 살림을 살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읽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흐르는 이 곡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흐르고 있죠. 가수이자 작곡가 윤상 씨가 이끄는 우리 남측 예술단이 오는 3월 31일 다음 주 토요일에 북한에 가서 총 2번의 공연을 펼치는데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밴드, 서현, 레드벨벳 그리고 바로 이분이 가는 겁니다. 벌써 4번째 북한 방문이라고 해요. 최다 방문자 바로 이 노래 사랑의 미로의 가수 최진희 씨입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 들어보죠. 최진희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벌써 4번째 북한 방문이세요? 네, 평양은 3번이고요. 예. 금강산 쪽에 한번 갔다 왔어요.
있거든요. 마지막이 금강산? 네네.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다시 가시는 거예요, 북한을? 그때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마지막 금강산이면 제가 금강산 열렸을 때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16년 되셨겠어요. 그래요? 예. 세월이 그렇게 갔어요. 세월이 그런가요? 아니 16년 만에 북한에 가서 다시 노래 부를 생각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항상 외치는데 예.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같이 즐기고 예. 같이 박수치고 같이 웃고 예. 그런 시간을 다들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따뜻한 마음으로 예. 서로의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됐으면 정말 좋겠죠. 그 생각하면 벌써 뿌듯하시죠? 흐뭇하시죠?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 아유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일이 그럼요, 그런 마음이 있죠. 다들 있겠죠.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공연하는 후배 가수들 중에 보니까 예. 뭐 윤도현 씨, 뭐 여러 서현 씨 있습니다만 특히 아이돌 그룹, 걸그룹 레드벨벳이 있어요. 네. 선생님 레드벨벳 아세요? 잘 몰라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래, 그 알면서 왜 그걸 짓궂다. 아니, 그러니까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이 젊은 층에서 뭐 아주 핫한, 아주 인기 있는 그룹입니다만 네. 북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북한에 가보신 분으로서 어떨까요? 굉장히 감동받지 않을까요? 새로운 세상이고 이런 꿈 같은 시간이 있구나. 사람의 흥이라는 게 맞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음악을 들으면 예. 멈출 수 없는 게 그게 흥이잖아요. 흥이죠. 뭐를 이렇게 따지고 뭐 계산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흥인데 예. 그걸 감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한 민족이잖아요.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흥이 대단하거든요. 다 노래 다 잘하고 춤 다 잘 춰. 네, 북한 사람들도 그런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걸그룹은 걸그룹대로 또 우리 사랑의 미로 최진희 씨, 조용필 씨 이런 분에 대한 반응은 반응대로 다 이 춤만 할 거다. 그거는 뭐냐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분단된 단절된 그런 삶이 말하자면 한이 됐잖아요. 맞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조용필 선배님 같은 분이 참 사실은 그리울 거고 예. 또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세대들은 예. 또 레드벨벳 같은 사람 그런 음악이 또 필요할 거고 그렇죠. 구성이 잘 됐어요.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섭외가 참 잘 됐어요. 구성이 아주 잘 됐어요. 사실은 저는 최진희 씨는 이번에 꼭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난번에 삼지연 관현악단이 방남했을 때도 그들이 사랑의 미로를 불렀거든요. 네. 북한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사랑의 미로가. 아유, 그렇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죠. 지난번 공연 3번 갔을 때도 그런 거 좀 느끼셨어요, 인기를? 그럼요. 많이 느꼈죠. 어떤 식으로? 고려 호텔에 있을 때도 호텔 종사자들이 이렇게 흥얼흥얼 하시는 것도 듣고 또 평양 시내에 나갔을 때도 뭐 손 흔들고 막 박수 쳐주고. 아니 극장에서 노래할 때 알아보는 거야 당연하고 환호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길거리 평양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도 알아봤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신기한. 그럼요. 어떻게 알았대요? 한국 가수 최진희를? 거기가 워낙 시청률이 90%예요. 한 번 출연하면. 방송국이 하나니까 TV에 있는 집은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진희 씨 공연의 시청률은 얼마나 왔답니까? 네, 99%. 안 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런 공연이 시청률 99%. 뭐 날마다 보는 공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시민들이. 네. 게다가 이 사랑의 미로는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애창곡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인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가수 최진희 씨, 사랑의 미로. 최진희 씨 만나고 있습니다. 몇 곡이나 부르세요, 이번에? 4-5곡 정도요. 4-5. 그럼 사랑의 미로는 당연히 부르실 테고 또 어떤 곡들?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도 거기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네네. 그다음에 미련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노래요. 북한 노래는 혹시 안 부르세요?
거기 가서 의논해서 할 거예요. 아, 혹시 아는 곡 있으세요? 그전에도 휘파람이라는 노래 했어요. 아, 네네네. 휘파람이 어떻게 부르는 거죠? 그 조금만.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아. 그냥 척하면 척 나오시네요. 역시 가수. 네, 노래 잘하는 가수 다릅니다. 이런 노래 부르면 뭐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또 매력이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삼지연 관현악단 왔을 때는 우리 가수 서현 씨가 소녀시대 서현이 깜짝 등장을 해서 합동 무대를 가졌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혹시 뭔가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깜짝 쇼 같은 게 준비가 돼 있대요. 그건 들으셨어요? 예,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나올 거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뭔가 깜짝 무대가 있긴 있다. 그게 네네. 합동 무대가 될지 뭐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그것도 여러분 기대를 해봄직하네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무대. 이념을 넘어서 사상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음악으로 큰일 하러 가시는 거니까요. 가서 무대 잘 마치시고요. 네.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한 번 더 만나죠, 우리. 네. 좋아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 주 토요일 3박 4일 여정으로 북한으로 갑니다. 가수 최진희 씨였습니다. 사랑의 미로가 원래 이렇게 울컥한 노래인가요? 오늘 참 좋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오르면 불평등 심화이고 어느 지역은 5% 오르면 불평등 심화이고 이걸 어떻게 잣대를 잴 거냐.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명시하겠다는 규정 자체가 애매해서 하자고 들면 더 강하게도 갈 수 있다. 싹 그렇지.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까지도 허용해 놓은 수준이다. 그 염려스럽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거야 근데 하다가 뭐 조정을 하겠죠. 설마 그 세부 법안 만들 때는. 조정은 하는데 지금 시장이라는 거는 벌써 시장에도 약간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규제를 훨씬 강화하겠다는 거구나. 지금 하고 있는 규제들도 지금 위헌 요소들도 갖고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시장에서 더 그렇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줄이면 그게 오히려 투기가 줄어드는 거고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멀리 내다보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서민들 더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게 우리 심 교수님의 말씀. 자, 토지공 개념을 두고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취지는 두 분 다 공감하세요. 투기판 바로잡자는 건 공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놓고는 이렇게 엇갈립니다.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동산 문제는 다들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 교수님. 네. 예, 토지공 개념 얘기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도리 풀고 다니시더니 오늘 다시 하고 오셨어요. 추웠어요. 꽃샘 추위가 낮부터 풀린대요. 네, 다행입니다. 주말 되면 정상화된다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네.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당 회의에 갑자기 가죽 점퍼를 입고 나타나는가 하면 지방선거 후보 영입을 둘러싸고 당 중진들과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가죽 점퍼에서 막말까지 거침없는 홍준표 대표의 행보,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에 왜 그 암덩어리, 바퀴벌레 이런 얘기해서 한바탕 논란이 된 적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탄가스가 등장했어요. 참 비유도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유할까? 연구를 해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거 연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민해서 쓴 단어인 거죠? 네, 상대방을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거죠. 네. 연탄가스 같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나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제대로 영입을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별명이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의 손이란 별명이 좀 붙었더라고. 인재 영입을 하려고 홍준표 대표가 손만 뻗으면 무산된다. 안 하겠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예. 이 보다 못한 당 중진들이 그럼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홍 대표가 발끈한 거죠.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들고 있다. 다음번 총선에서 강북 험지로 한번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중진들이 굉장히 묵직한 분들이던데 뭐 이주영, 홍문표, 그렇죠. 나경원, 3선, 4선 뭐 이런 의원들이. 예, 이런 분들이 홍문정 뭐 이런 분들이 이름 다 들어있던데. 네. 오늘 이제 비용계 중진들이 회의를 해서 뭐 또 의논을 한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탄가스다. 당이 당대표 놀이터냐 이렇게 붙은 중진과 홍 대표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스트롱맨식 공포정치다입니다. 스트롱맨식 공포정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최근 국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스트롱맨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 푸틴도 있고. 예. 그렇죠. 이 푸틴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푸틴 가죽 점퍼. 맞아요. 네, 떠올라요. 근육질 몸매. 예. 그리고 공포정치 뭐 이런 건데요. 예. 공권력을 동원해서 반대파 목소리 철저히 차단하죠. 그리고 툭하면 갑자기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가죽 점퍼 입고 바이크도 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스트롱맨이네요. 푸틴이. 홍준표 대표가 비슷한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누가 반대편에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막말 막 쏟아내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든다거나. 초반에 막아버려요. 그렇죠. 예.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지금 8곳을 그냥 전략공천으로 해버렸어요. 이건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일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경쟁 후보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공천해버리면 당대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게 공포정치이자 스트롱맨식 이른바 좀 홍 대표는 기분 나쁘겠지만 독재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의 명분도 있습니다. 아니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뭐 논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당 안에서 지금 거기 찬성을 못 해주고 있는. 많죠.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공포와 두려움이 증오를 부른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 자영당이 왜 이렇게 막말 주고받고 뭐 서로 거친 얘기들을 하느냐. 그 이면에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이번 두려움?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말 완전 패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홍 대표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헌법에 적시해 놓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저는 서구 선진국 치고 특히 유럽 국가 치고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하지 않는 나라가 어딘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자본주의를 이제 도입한 나라지만 물론이죠.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아예 헌법에다가 명시해 놨어요? 헌법보다도 제도 전반에 그걸 깔고 있죠.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서구의 대부분 나라들이 토지 공공성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깔고 있는 건 우리도 지금 깔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깔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익이 공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소유되고 이용되고 처분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토지공개념 적시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려하는 분이세요. 역시 부동산 전문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연결을 해보죠. 심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토지공개념 찬성하는 전문가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결국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 잡자, 토지공개념 도입해서 투기 잡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취지가. 동의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그 취지엔 동의합니다. 취지는 동의. 방식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앞서 말해서 이제 좀 오해하거나 좀 잘못된 사실이 있어가지고 선진국들이 예. 공공성을 우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사유재산권을 우선하고 공공성을 보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선진국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잠깐 오해사항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좀 확실하게 하고 할게요. 예. 헌법에다가 토지 공개념 이걸 명시한 곳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없는 건 확실해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게 뭐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선진국 헌법을 다 본 건 아니지만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뭐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서 제한한다라든가 특히 이제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들은 있을 수 없는 규정이거든요. 특히 토지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거는 뭐가 토지의 합리적 사용이냐. 그래서 서구 선진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백 년 동안 이런 합리적 사용이라든가 국가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재산권을 확립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제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교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교과서대로 가는 부동산 시장이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걸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 불평등하게 토지가 혹은 부동산이 배분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그렇게 된 게 우리나라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정부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오히려 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왜곡이 된 거다? 투기판이 된 거다? 그렇죠. 그 과거 한 80년대부터 개발을 정부가 막고 있고 개발 과정에서도 개입하고 있고 분양에서도 개입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시장이 더 왜곡되었고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직후에 우리 같이 규제를 많이 해봤어요. 해보고 이제 공공성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해봤는데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반짝 효과를 보다가 2, 3년 지나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잘 이렇게 배분하자고 하는 정책들인데 왜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소련의 붕괴라든가 동구권의 붕괴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모든 걸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그 합리적이라는 것들이 좀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유재산제라든가 저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제 자체가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 우리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중지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주택이 줄어들진 않지만은 우리가 매년 30에서 50만 채가 공급되고 있고 그중에 한 40% 정도는 그 사람들이 좋아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거의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8, 90%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이. 이 사람들이 공급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건설회사가 안 짓기 시작하면 공급 부족에 따라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죽게 됩니다.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하고 똑같이 서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은 2년, 3년 지나면 위축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 폭등에 따른 피해하고 서민 경제 위축에 따른 피해를 뭐 부자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서민들이 다 입게 된다는 것이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왜곡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전문가 시각이신 거고.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이 경험한 것들이 그것들이고 그 이후에 정책들을 계속 이제 바꿔나가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라 이런 정책으로 바꿔나가고 한 것들이 현실을 그렇게 인정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공개념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안 될 거다. 작동을 안 하더라 이거죠. 그 공공성,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게 이론처럼 오히려 펼쳐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왜곡시킬 거다 이 말씀이신데요. 서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 지금 하자는 건 아닐 테니까. 땅을 모조리 국가가 가지고선 배분해주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죠. 지금 이제 끝까지 가면 지금 그것도 할 수 있는 개념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20% 김현정의 뉴스 쇼. 이명박 전 대통령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결국은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코너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형사사건의 영장심사인데 피의자, 당사자 없이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빼고 변호사만 나오는 걸 받아준다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이다.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차후에 절차적인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신문 일정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영장심사 포기면 포기고 출석이면 출석이지. 나는 못 나가겠으나 포기는 아니니 내 변호인들하고만 해라. 글쎄요. 아직도 그 특권 못 내려놓으셨습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남과 북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이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죠. 네. 남과 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네,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에 완전한 종식에 관한 큰 구상이 언급된 겁니다. 예. 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자리에서였는데 남과 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베를린 구상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당시 어떻게 말을 했냐면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가 먼저다. 네네. 결국 평화체제 구축이 전제이죠. 그 한쪽 키를 쥐고 있는 게 또 미국입니다. 예.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어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북한하고 미국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 짓자. 이런 큰 그림, 뭐 요새 말로 빅피처. 네. 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관건이죠. 관심인데요. 백악관은 일단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 우리는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을 29일에 열자고 북한에 제안할 계획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 준비 차원이긴 하지만 북한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한 사전 점검단이 방북을 하죠. 네. 예. 오늘. 그 평양 무대에서는 가수들 이름은 물론 공개가 다 됐죠. 그 소감은 어떨지 오늘 저희가 2부에서 화제 시간에 최진희 씨 연결을 해봅니다. 네 번째 방북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남다른 소감일 것 같은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요. 네, 한미 간 금리 역전입니다. 예,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금리를 인상했는데 네. 결국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예, 정책 금리가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된 겁니다.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니까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금리 역전이 지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금이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얘기잖아요.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당장 국내 대출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폭과 시기가 어떨지 관심인데 한국은행은 오늘 국내 금융정책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이 대응책을 마련해 본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들어온 거는 그 수입 철강 관세 문제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네.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은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전하고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통령 개헌안을 세 차례에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 청와대가 경제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 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예, 청와대표 개헌안이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땅도 일종의 공공재다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 개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국가가 제약하느냐 사회주의냐 이런 반발도 거셉니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 명시 양측의 입장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찬성하시는 분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지 공개념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는 했습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건가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토지 공개념이라기보다는 예,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두려우면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 성급해지고요. 성급해지면 감정이 앞서서 상대를 경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인은 반대를 먹고 산다입니다. 정말요? 홍준표 대표 비호감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조사하면요. 제가 볼 때 1등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아유,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왜냐하면요.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됐죠. 예. 지금 당대표 됐죠. 예. 당을 정권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인은 반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다라는 게 정치권이죠. 내 편이 있으면 남의 편도 있는 겁니다. 예. 남의 편을 만들면서 나를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스트롱맨이라고 하지만 그 스트롱맨은 결국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가 지금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말은 죄송하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도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내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어수선한 상황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우리 딸이 대학에 입학했으니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 도대체 이런 얘기를 누가 누구에게 했나 봤더니요. 건설 현장의 소장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한 말이랍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기가 막힌 갑질을 30년 동안 당한 하청업체 대표가 결국 경찰에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 하청업체 대표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시죠. 오늘 목요일 탐정손수 코너에서는요. 얼마 전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탁기 모터 제조 기술이 중국 업체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죠. 산업 스파이가 한 짓이었는데 바로 이 스파이의 세계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제 인터뷰에서는 사랑의 미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꼬마 인형 이런 노래들을 부른 국민 가수죠. 최진희 씨. 이번에 평양 공연길에 오르는데요. 공연길 오르기 전에 그 심경. 우리 이분이 네 번째 방문이랍니다. 지난번 소회들도 한번 나눠보죠. 만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중 네 번째로 큰 곳이죠. 대림산업. 이 대림산업의 임직원들부터 현장 소장까지 하청업체에서 수시로 돈을 뜯어내면서 갑질을 했다. 심지어 현장 소장 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물로 고급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림산업의 돈업은 갑질, 한 하청업체 대표의 폭로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자, 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분, 피해 하청업체 대표세요. 박수웅 대표 연결을 해보죠.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한수건설의 박수웅입니다. 예, 한수건설. 대림산업 하청일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1984년부터 2015년까지 했습니다. 84년부터.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네네. 근데 이 사안을 공정위 측에 고발하신 건 지난 해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현장 소장 2명이 구속되고 임원 9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네. 그 34년간의 기간 동안 그럼 어떤 식으로 갑질을 당하신 겁니까? 그 현장 소장들이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주겠다고 돈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고 난 뒤에는 설계 변경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청업체 측에서? 이제 설계가 틀리기 때문에 현장 여건하고 설계가 틀리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설계도처럼 현장에 와보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면 네네. 변경 승인을 해줘야 돼요, 현장 소장이. 예, 감독청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뭔가 갑질을 들어주지 않으면 변경 안 해주겠다 으름장을 놔요. 그 돈을 요구하죠. 설계 변경할 때 감독관하고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 얼마나요? 돈을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도 요구했죠.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예. 이게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있는 일이었단 말씀이세요? 그렇지. 매월 뭐 돈 돌라고 가끔 돌라하고 추석 명절 설 때도 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자주 거절 못 하셨어요? 아우 이건 좀 힘들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장비로 하루 이제 100배 내지 뭐 200배 갖다 쓰는데 예. 이제 인부는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쓰는데 하루 임금비만 해도 뭐 몇천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리맨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 뭐 장비가 뭐 잘못됐다. 예. 기능공이 뭐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비하고 임금비하고 하루에 수천만 원씩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 예. 그래서 이 토지의 어떤 소유, 이용, 처분 뭐 이런 데서 예. 공공성을 우선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토지의 어떤 소유라든가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양도 처분한다 이런 데 보면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 실현되는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예. 뭐 재건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재건축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예. 불로소득이 과도하게 발생이 되고 이걸 위한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남용되다 보니까 투기화가 더욱더 이제 심화되는. 지금 재건축 예를 들어주셨어요. 토지의 공적 기능을 더 우위에 두고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제약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개헌헌법에 들어있는 토지공개념이란 거군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현행헌법에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은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 규제들 다 그런 걸 바탕으로 했던 건데 기존의 것과 토지공개념이라고 아예 헌법에 명시를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헌법의 그 제23조를 보게 된다면 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법률로 이제 제한하도록 돼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공공복리에 맞도록 이렇게 행사하도록 돼 있는. 바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토지 정책들이 있었던 거죠. 규제 정책들이. 예. 그리고 이제 이 122조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라는 이 내용을 토지의 어떤 공공성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이런 내용을 아마 헌법 개정 때 이제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이래 된다면 헌법의 어떤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개별 법의 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적 어떤 제도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동산 세제로 친다면 크게 본다면 이제 거래세와 보유세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서구 선진국은 대개 이제 보유세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래세 중심이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자원이 이제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데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런 이제 그 토지 공개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법을 이제 개정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강화된 보유세를 통해서 토지라든가 부동산 자원들을 계층 간에 집단 간에 좀 평등하게 이제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적 근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큰 보유세 문제라든지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문제. 사실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막 갑론을박이 있는 와중인데 개헌안에다가 토지 공개념 이걸 딱 명시하는 순간 이런 것들은 다 근거를 얻는 거군요. 예, 근거를 얻고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처음 거론된 게 아니다. 1989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이득 세법 이런 걸 제정했었는데 그게 그때 헌재로 갔죠. 헌재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은 사유재산제인데 토지 공개념은 정면 충돌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내 돈으로 샀는데 그것의 소유권, 재산 행사권을 정부가 규제하는 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라고 해서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났던 건데 이번에는 과연 괜찮겠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뭐 헌재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공개념을 구현하는 법 제도적 수단들이 이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헌법 정신과 원칙을 언한다 해서 이제 판결을 내는 건데요. 토지 공개념 자체는 그때도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택지소유 상한제 그 결정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협소한 국토 현실과 공익 목적상 택지의 소유 상한을 정하는 그 자체는 합헌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 소유 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일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공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 수단들이 헌법의 여러 가지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지적했던 겁니다. 예.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 적이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대로 가지 않는다? 예, 정말 투명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어떤 그런 경쟁과 거래를 통해서 이 재화가 배분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거래를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택이 지금 배분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여러 가지 공급자, 특히 이제 뭐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유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면 시장주의자들은 대개 또 시장을 개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주택시장이나 부동시장을 방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임대시장은 대표적으로 방치된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제3세기형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지 과도하게 개입한 상태가 아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외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빼고는 이런 식으로 토지 공개념을 하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개입을 할지언정